안녕하세요. 남영은 리딩 브리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들려드린 자전적 수필쓰기 방법 7회차의 내용을 연속하여 들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영은 리딩 브리지와 함께 해주세요. 자전적 수필과 자서전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전적 수필과 자서전은 모두 나의 이야기가 소재가 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른 점은 자서전은 한 개인이 인생의 후반부까지 살아온 과정을 연대기적 기록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라면 자전적 수필은 특정 시기나 사건에 대한 자기 고백과 의미 부여가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죠. 달리 표현한다면 매일의 삶을 돌아보는 일이 일기라고 할 때 나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거기에 나의 의미 부여가 더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자전적 수필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을 한 편의 영화 또는 한 편의 소설로 만든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만한 가치 있고 멋진 스토리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평탄한 삶이든 굴곡진 삶이든 짧은 삶이든 긴 삶이든지요. 이것이 바로 한 개인의 소중한 역사인 거죠. 인생은 유한하나 글은 무한합니다. 자전적 수필을 쓰는 비법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유한한 인생을 무한한 문학 작품 속 이야기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공이고요. 그 외에 등장인물들이 내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나고요. 매우 흥미진진한 한 편의 작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전적 수필 쓰기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다. 2. 이야기를 만든다. 3. 퇴고한다 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그 첫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다를 다시 6가지의 세부 내용으로 나눕니다. 가. 기억나는 일 적기. 나. 주요 인물 파악하기. 다. 일화 끄집어내기. 라. 말하듯이 쉽게 쓰기. 마. 진실한 모습의 자신 드러내기. 바. 시대적 공간적 배경 구체화하기입니다. 6가지 세부 내용 중에서 이번 회차에서는 기억나는 일 적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 기억나는 일 적기입니다. 기억나는 일을 적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선 인생을 시간대별로 나눠보는 거예요. 초등, 중고등, 청년, 장년, 노년기 등등요. 그러면서 각 시기에 따른 중요한 사건을 간단한 단어 형식으로 적어봅니다. 예를 들어 수영, 여행, 친구 등등. 그러면 그 단어와 관련된 인물이나 시간이나 공간 등이 참 신기하게도 마치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달려 나오듯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따라 올라옵니다. 저의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브레인스토밍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꼭 시간 순서대로 기억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공간 위주일 수도 있고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등등요. 또는 주제별로 좀 더 다양한 소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주제별로 소재를 찾았는데요.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 이야기, 재직 시의 일화, 성인 시의 소중한 일화, 캄보디아에서의 경험 이렇게 5부로 크게 나눠서 소재를 구했습니다. 소재를 얻기 위해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장소에 가보는 일도 좋습니다. 사진이나 일기 등을 참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신에 대해 물어서 나는 미처 몰랐던 나에 관련된 좋은 자료를 얼마든지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지인은 1년에 한 번씩 꼭 시간을 내어 고향에 다녀오시는데요. 다녀오시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꼭 글을 쓰십니다. 기억나는 일 적기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나는 일을 많이 찾을수록 다양한 글을 쓸 수 있겠죠. 이제 기억나는 일 적기 항목에 적합한 저의 작품 중에서 그 일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첫 창작품이고요. 기억나는 일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에 대한 일입니다. 제가 글쓰기를 좋아하게 되고 쓰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고마운 선생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첫 창작품.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일기를 쓰게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붉은색 잉크로 답글을 써주셨다. 어느 날은 내 일기의 양보다 길게 써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나는 선생님이 어떤 내용의 답을 써주실지 기대하면서 일기를 썼고 또박또박 적은 새로운 내용을 보여드려 칭찬받으려고 노력했다. 언젠가는 길가 풀숲에서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장면을 보고 뱀이 욕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일기를 쓴 적이 있다. 선생님은 왜 욕을 할까요? 라는 답글을 적어주셨고 나는 그 아래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괴롭히니까 욕을 해요 라고 적었었다. 일기장은 나와 선생님과의 대화장이었던 것이다. 그때 나도 꼭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의 일기에 박 선생님처럼 정성스러운 답글을 써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었다. 여기까지 읽어드렸는데요. 기억나는 일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기장을 통해 느끼는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인물 파악하기입니다. 기억나는 일에는 반드시 기억나는 인물들이 있게 마련이죠. 내 삶에 영향을 미친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이 있습니다. 좋았던 사람, 싫었던 사람,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 또는 소중한 물건, 여행지 등 얼마든지 많은 대상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에 관련된 한 편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 일화 끄집어내기입니다. 에피소드죠. 인생 전체 이야기를 장황하게 쓴다면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가능하지도 않죠. 이 단계에서는 내게 의미가 있는 일화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많은 자전적 수필을 읽어보면 대체로 다음의 일화를 소재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일화로는 나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를 다루는 작품이 많습니다. 청소년 시절의 일화로는 질풍노도 시기에 겪은 남다른 경험이 꼭 있습니다. 그러나 꼭 독특한 경험이 아니어도 독자들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이야기라면 충분합니다. 청년 시절의 일화로는 연애 이야기가 꼭 들어있죠. 이것만큼 재미있는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중년기의 일화로는 40대 이야기, 육아, 결혼, 직장에서의 일화 등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일화로는 자녀 분가 이후의 일상, 나의 취미 생활, 건강 등이 좋은 일화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 일화 중에서도 갈등을 일으켰던 일은 정말 재미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소설 같은 느낌으로 독자에게 읽힐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의 두 가지 내용, 주요 인물 파악하기와 일화 끄집어내기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기억이라는 글인데요. 이 글에서 주요 인물은 저와 엄마이고요. 일화는 엄마 등에 업혀 병원에 다니던 일입니다. 읽어드립니다.
3가지 기억. 나이 유년기에는 병원의 약품 냄새가 짙게 배어 있다. 7살이었을 것이다. 엄마와 함께 언덕 위에 있는 병원에 다니는 일은 그냥 하루의 일상적인 의식이 되어 있었다. 여느 날처럼 나는 등에 업혀 병원에 갔다. 엄마는 한 손으로 나의 엉덩이 쪽 포대기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붙잡으며 올라가셨다. 그 길은 왜 그리 멀고 험하든지 오르는 중간중간 엄마는 나무에 기대어 쉬었고 그때마다 엄마 등에서는 땀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병원에 들어서면 엄마는 나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이나 숨을 고르셨다. 병원에서는 늘 소독 냄새가 났다. 그러나 나는 그 냄새를 싫어하지 않았다. 싫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아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아니, 그 냄새를 맡고서야 나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다. 오늘도 병원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일과를 수행했다는 안도감이었으리라. 에탄올의 강한 냄새는 나를 낫게 해주고 건강을 가져다 줄 묘약이었다. 의사 선생님은 차가운 약솜으로 엉덩이를 문지른 후에 언제나 말없이 마이신 주사를 놓았다. 주사 바늘이 들어갈 자리가 더는 없을 정도가 된 엉덩이는 온통 멍투성이었고 촉각은 둔탁하게 무뎌져 있었다. 엉덩이를 퍼렇게 만들고 바늘 자국을 총총히 남기는 그 독한 마이신 주사를,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마다하지 않았다. 주사 바늘을 빼고 난 후에 한참 동안이나 남아있는 그 뻐근한 고통에도 나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주요 인물은 저와 엄마죠. 기억나는 일화는 엄마 등에 업혀 병원에 다니던 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말하듯이 쉽게 쓰기. 너무 격식을 차리거나 글쓰기 과제 느낌의 딱딱한 건조체보다는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느낌으로 쓰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작가와 독자 간의 친근감이 생기는 거죠.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표현이나 단어를 활용하여 글을 쓰면 쉬우면서도 명확하고 강렬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모습에 자신 드러내기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하게는 보여주어야 하죠. 부정적인 모습은 숨기고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약점을 굳이 감출 필요도 없고요. 미사역으로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수했던 경험, 남에게 실망을 준 경험도 좋습니다. 나만의 독특한 성격, 즉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도 좋습니다. 과감하게요. 그 개성이 작은 논란의 소지가 된다 하더라도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진실된 모습이 독자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공감이 큰 흡인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진실을 적는다는 것은 최대한 사실, 즉 팩트에 가깝게 적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사람을 등장시킬 때는 상황에 따라서는 실명을 올리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의 작품 중 그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터널 속의 3년인데요. 이 글은 고등학교 3년간의 힘들었던 생활을 쓴 글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서울로 진학을 했습니다. 유학을 한 거죠. 그런데 학원은 반드시 다녀야 한다는 서울 학생들의 공부 방법을 미처 몰랐습니다. 또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것에 적응을 못하다 보니 성적이 너무 나쁜 거예요. 결국 물리시험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 지나간 일이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요.
학업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는 날도 많았고요. 자존심도 상했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몇 분의 지인들에게 들려주었더니 정말 재미있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타인의 부족한 점이 때로는 내게 큰 웃음을 주는 거요. 어쨌든 이 일화를 친구에게 말하듯이 쉽게 그리고 진실성을 담아 한 편의 작품으로 완성했습니다. 터널 속의 3년. 당시 우리는 대학 입시를 위해 예비고사와 본고사를 치렀다. 지극히 문과 성향인 내게 과학과 수학은 참 힘들었다. 그런데 3학년 때 치른 과학과 모의고사의 물리시험에서 나는 13개 문항 중 13개를 모두 틀리는 청천벽력을 경험하고야 말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0점이란 것은 오히려 100점 맞기보다 더 힘든 것 아닌가. 절망감보다는 부끄러움이 먼저 왔다. 그런 와중에 또 다른 걱정이 하나 생겼다. 혹시 수업 시간에 물리 선생님이 우리 반에 들어오셔서 이 반에 13개 모두 틀린 학생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어쩌나. 나는 결국 고민 끝에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13개 문항 모두 틀렸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희 교실에 들어오셔서 저를 지적하실까봐 너무 걱정이 돼요. 수업 시간에 제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은 그런 소리 안 해. 걱정하지 말어. 당돌하지만 어쨌거나 이 가엾은 수험생의 처진 어깨를 다독이던 물리 선생님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시대적, 공간적 배경 구체화하기입니다. 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의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언급하면 독자들이 그 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내 인생과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적는 거죠. 예를 들어 IMF 시대의 일이나 코로나 팬데믹 등의 역사상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과 자신의 사연을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날짜 몇 개나 장소 몇 곳만 추가해도 독자는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줄거리를 쉽게 파악하게 되고요. 또 이야기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실감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로 읽어드릴 글은 용감한 아들인데요. 이 이야기는 2011년 일본 혼슈에서 발생한 강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즈음에 저의 아들이 벌였던 용감한 행동에 대해 쓴 글입니다. 사건 직후에 이걸 피해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외국인들로 아수라장이 된 일본의 공항 장면 기억나시죠? 그런데 아들은 일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오히려 19일 토요일에 나리타행 비행기를 탑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그 안에서 일궈내는 사랑에 대해 쓴 글인데요.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용감한 아들. 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2011년 3월 11일 금요일이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뉴스가 일본에서 터져나왔다. 일본 혼슈의 북동쪽 해안에서 9.0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지진성 해일인 쓰나미가 해안 지역을 휩쓸고 있다는 것이다. 그날 밤 놀란 아들은 걱정이 되어 일본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던 그녀가 어어 하며 놀라는 소리를 내는가 싶더니 곧이어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전화가 끊겼다는 것이다. 아들은 거의 정신을 잃는 지경이 되었다. 나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아들을 지켜보며 딱히 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중략.
그런데 퇴근한 아들이 갑작스런 충격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19일 토요일에 일본행 비행기를 탈 것이며 이미 항공기 예약까지 마쳤다는 것이다. 아니, 일본에 있던 한국인들은 앞다퉈 귀국하느라 난리가 난 이 마당에 오히려 역으로 스스로, 그것도 기꺼이 그 난국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오로지 단 하나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 용감한 기사가 되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물론 친구가 있는 도쿄는 혼슈와는 거리가 떨어진 곳이긴 했다. 허나 언제 어디서 여진이 발생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 아닌가. 다 큰 아들을 말리지 못하는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아들은 그렇게 일본행 비행기를 탔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도 돌보지 않는 아들의 진심을 주제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주제 구현을 위해 9.0 강진의 위급함 속에서 일어나는 아들의 무모하면서 용감한 행동을 소재로 했습니다. 여기에 2011년 3월 11일과 도쿄라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제시하여 독자들에게 사실감을 줌으로써 신뢰감을 얻고자 했습니다. 큰 2번 이야기를 만든다 중에서 전반적인 줄거리 작성하기입니다. 지금까지 작업을 통해 나는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적고 싶은가를 결정했죠. 의의 4회차에 걸쳐 말씀드렸던 6가지 작업, 즉 기억나는 일 적기, 주요 인물 파악하기, 일화 끄집어내기, 말하듯이 쉽게 쓰기, 진실한 모습의 자신 드러내기, 시대적 공간적 배경 구체화하기를 토대로 이야기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 6가지 작업이 충실히 진행되었다면 실제로 글을 쓰는 작업은 오히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쓰기에서 가장 어려운 건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를 때이거든요. 필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비문이나 오류가 있더라도 위에서 정리된 것들을 이야기로 천천히 잘 풀어나가면 이후의 일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드디어 글을 씁니다. 좋은 글은 좋은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긴장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절정을 향해 달려가면서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한 후에 결국에는 모든 사건들이 해결됩니다. 독자들은 여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독자 자신의 일인 양 울고 웃습니다. 반드시 해피엔딩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연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독자들은 곧 공감을 하게 되니까요. 여기에서 저의 작품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휴대전화기 찾기 작전인데요. 오늘 강연의 주제가 줄거리 작성하기잖아요. 저는 이 작품을 쓰려고 마음 먹으면서 다음에 들려드리는 내용으로 대략의 줄거리를 미리 적어놨었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기 전에 생각났을 때 빨리 기록해놔야지 하는 심정이었거든요. 저희 재직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학생에게서 받아 교무실 서랍에 보관하던 휴대전화기가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없어진 전화기를 찾는 과정과 이 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적은 글입니다. 당시에 적었던 대략의 줄거리를 그대로 들려드립니다. 휴대전화기 찾기 작전. 15년 전쯤 내가 중학교 학생부장의 업무를 맡고 있던 때이다. 김 선생님이 급히 나를 찾으셨다. 수업 시간에 벨이 울려 학생의 전화기를 받아 보관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것이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었다. 그 와중에도 우리는 절도 행위의 주인공이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만은 제발 아니기를 기도했다. 우리는 찾기 작전을 세우고 실행에 돌입했다.
도난 전화기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웬 어린 목소리가 전화를 받는 것이 아닌가.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곧 그는 전화를 끊었고 이후로는 받지도 않더니 급기야는 아예 꺼놓는 것이었다. 전화기 주인인 학생과 그의 어머니가 해당 통신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수발신 통신 내역을 뽑아왔다. 며칠간의 분투가 시작되었다. 드디어 이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임을 알아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교사의 책상 속에 있던 전화기가 어떤 연유로 어린 아이의 손에 들어갔단 말인가? 우리는 어렵게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그리고 집을 함께 방문했다. 그런데 이를 어쩐단 말이냐? 이 아이의 어머니는 바로 우리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강 선생님이었다. 가명.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강 선생님은 그날 야근을 해야 할 상황이었고 마침 집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들을 교무실로 데려왔다. 밤 11시가 넘도록 엄마는 보고서 작성으로 바빴다.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자판기만 두려댔다. 춥고 적막한 교무실에 홀로 남겨진 아들은 김 선생님의 잠기지 않은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전화기를 주머니 속에 몰래 집어넣었던 것이다. 며칠 후에 마주 앉은 강 선생님은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후 며칠 동안이나 이 먹먹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도 엄마이다. 나도 부모이다. 나는 강 선생님과 뭐가 달랐을까? 내 아이는 그 아이와 뭐가 달랐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이 세상 모든 부모는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이것이 이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이렇게 미리 써놓은 줄거리를 바탕으로 글을 정밀하게 써내려가면 되는 거죠. 여기에는 긴장감과 갈등도 있고요. 결말도 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순간의 감정을 토로하는 등 세밀하게 써내려간다면 한편의 완성된 수필이 탄생할 것입니다. 저는 위의 줄거리에 살을 붙여서 A4용지 4장 정도의 글을 완성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점 생각하기입니다. 어느 얘기부터 써야 할까이죠. 한 편의 작품을 쓸 때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요. 과거 회상의 역순행적 구성으로 엮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연부터 일단 적어 나갔어요. 자전적 수필은 많은 소재를 기억에 의존하여 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따라서 잊어버리기 전에 생각나는 사연부터 일단 적은 후에 나중에 앞뒤를 채워나가는 방법을 권합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씀드릴게요. 2회차에 소개드렸던 어린 시절에 대해 쓴 3가지 기억 생각나시죠? 거기에서 제가 읽어드린 부분, 즉 엄마 등에 업혀 병원에 다니던 일은 7살 때의 일이거든요. 그 7살 때의 일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서 제일 먼저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난 5살 때의 일과 또 6살 때의 일의 내용을 차례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순서대로 5살, 6살, 7살 때의 이야기를 순행적 구성으로 재배치했죠. 주제에 맞추기입니다. 하나의 테마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이것은 하나의 중심 생각을 향해 이야기의 줄거리를 통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5회차에 읽어드린 수필 휴대전화기 찾기 작전에서
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와 자녀 사랑의 방향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저 교사 책상에서 전화기를 몰래 빼간 아이가 있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학교 교사의 아들이었어. 라는 가십거리를 적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글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야 하고 모든 사건은 그 주제를 향해 통일성, 즉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제라는 것이 또 특별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지극히 평범한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 평범함 속에서 의미를 도출한다면 그것은 바로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 글을 쓴다고 가정해보죠. 코로나 팬데믹은 내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 후에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책을 많이 읽게 되었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 또 이것을 소재로 자전적 수필을 쓸 기회를 갖게 되었어. 라는 의미를 도출했다면 이것을 주제로 하여 한 편의 작품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코로나의 좋은 영향이 주제가 되는 거죠. 글쓰기를 멈추고 생각해 보기입니다. 글을 써 내려가다 보면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어렵죠. 몇 날 며칠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럴 때면 쓰던 일을 멈춥니다. 억지로 생각해 내려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후에 이미 쓴 것까지만 되뇌어 읽어봅니다. 나만의 사연을 모두 적어냈는지 각 부분에서 말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는 거죠. 이렇게 쓰고 멈추고 생각해보고 또 쓰고 멈추고 생각해보기를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의도했던 스토리가 다시 전개되는 통쾌한 경험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분이 좋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큰 3번 퇴고한다입니다. 퇴고란 글을 쓸 때 여러 번 생각하여 잘 어울리게 다듬고 고치는 작업이죠. 3가지 세부 내용은 첫째, 퇴고의 3원칙. 둘째, 전체와 부분, 문장과 용어와 표기법 검토. 셋째, 다른 사람과 내용 공유하기 등 3가지입니다. 첫째, 퇴고의 3원칙입니다. 부가의 원칙은 글에 표현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는지 살피고 보충하는 작업이고요. 삭제의 원칙은 거짓이나 과장 또는 불필요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빼는 작업입니다. 또 구성의 원칙은 문장의 순서나 사건의 전개 양상 등을 부분적으로 고쳐서 글을 더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객관적인 눈입니다. 객관적인 눈이 퇴고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일단 초고가 나오면 그때부터 읽어보고 다듬고 읽어보고 고치고 그 과정에 얼마나 정성을 쏟느냐가 작품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전체와 부분 검토, 문장과 용어와 표기법 검토입니다. 전체에서 부분의 순서로 그리고 문장과 용어와 표기법 순서로 그 범위를 좁혀가면서 오류를 잡아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단어를 좀 더 실감나고 명확한 표현으로 바꾸는 일, 오타나 맞춤법 등을 고치는 일이 여기에 속하죠. 글을 쓰는 일도 중요하지만 고치는 일 또한 중요하고 힘든 작업입니다. 저는 얼마나 퇴고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100번도 넘게 고쳐요 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완전한 글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내 글을 독자 앞에 내어놓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과정 하나하나를 성실히 고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내용 공유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합니다. 주변 사람이나 친구들에게 나의 글을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관적인 글을 객관적인 눈으로 감상해주는 상대방의 의견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수필집을 출간하기 전에 1년 정도 글쓰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주 한 편의 작품을 발표하고 지도교수와 동료들의 조언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내용이나 표현 등을 고쳐나가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이때 저의 약점과 강점도 알게 되었고요. 조언을 참고하면서 매번 퇴고할 때마다 좀 더 매끄러운 작품으로 발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자전적 수필쓰기 방법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7회차에 걸쳐 크게 3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큰 번호 1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다. 2번 이야기를 만든다. 3번 퇴고한다 였습니다. 저희 강의 내용이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작가 인터뷰에서 MC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전적 수필을 잘 쓸 수 있겠느냐라고요.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 기술적인 문제는 그 다음의 일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누구나 작가가 되는 시대죠. 일단 하루 3줄 쓰기 또는 일기 쓰기 등으로 시작하고요. 혼자 작업하기가 어렵다면 글쓰기를 배울 기회를 가져봅니다. 이렇게 배우면서 쓰다 보면 혼자 쓸 때보다 표현이나 구성 능력 등에서 상당한 발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도서관에서는 글쓰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또 예총이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문화센터에서도 문학작품 쓰기 강좌를 개설하기도 하죠. 글쓰기 동호회를 만들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 한 아파트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도서관에서 글쓰기 모임이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은 목적을 가진 동료들과 정보와 피드백을 주고받는다면 글 쓰는 사람이라는 자아상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떤 글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글쓰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글쓰기로 마음 먹는 것이 50%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쓰기 동료를 찾는 것이 40%, 나머지 팩트 모으기가 10%라고 합니다. 저도 이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과 내용 공유하기와 인터뷰 시 제가 말씀드렸다는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가 바로 위의 90%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한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 삶을 나만의 역사로 기록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마중물 또는 귀한 변곡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전적 수필 쓰기 방법 7회차의 내용을 연속하여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종교적 박해와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도 자신의 문화를 오롯이 지켜낸 유대인들을 탈무드를 통해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남양은 리딩 브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